코로나 봉쇄가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하지만 그때에 무심코 넘겼던 경고 신호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신호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정말로 멈출 수도 있는 건가? 바로 그 질문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내일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위기,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위기가 있었지만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중국 위기로는 항상 과장됐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질문이거든요. 중국이 완전히 붕괴하느냐가 아니라 중국이 흔들릴 때 세계가 얼마나 흔들리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봐야 해요. 소련 붕괴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죠. 권위주의 체제, 강력한 중앙통제, 거대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결국 사회 불안과 경제 정체 속에서 소련은 해체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소련이 무너졌을 때 세계 경제도 함께 무너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사라져도 세계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장 속도만 살짝 둔화됐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련은 떼어버려도 괜찮은 경제였거든요. 소련 GDP는 세계의 약 7%였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됐죠. 즉 소련은 크기만 컸지 글로벌 경제와 깊이 연결되지는 않았던 거죠. 자급자족 경제의 체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떼어내도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봅시다. 최근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GDP의 약 17에서 18%를 차지합니다. 소련의 7%와는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어요. 중국은 세계 무역의 약 1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은 전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에요. 중국은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허브입니다. 이건 소련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소련은 그냥 떼어버려도 괜찮은 경제 블록이었다면 중국은 뭘까요? 중국의 허브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세계 곳곳으로 보내죠. 동시에 원자재는 전 세계에서 사와서 가공합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에요. 만약 이 허브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 멈추고 수출이 줄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 그 충격은 거미줄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부품 가격이 오르고 물류비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겠죠. 이건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물가와 성장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22년 상하이 봉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불과 2개월 사이에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을 중단했고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 값이 치솟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중국이 세계에 너무 중요해서 오히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 너무 깊거든요. 중국은 원자재를 사고 제품을 만들고 투자를 받고 글로벌 기업들과 얽혀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세계도 같이 흔들리고 그만큼 세계는 중국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뭘까요? 급작스러운 붕괴는 아닙니다. 대신 장기적인 둔화와 구조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그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남아시아로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도 애플도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중국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중국만 있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고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산으로, 집중해서 다원화로 바뀌는 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공급망 분산이 과연 리스크를 줄여줄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도는 복잡한 규제가 있고 멕시코는 치안 문제가 있죠. 각각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중국 하나 대신 여러 개의 작은 리스크들이 생긴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분산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중국에서 만들면 100원인 걸 여러 나라로 나눠서 만들면 120원이 될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포기하고 안전성을 사는 거죠.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중국에 의존하면 리스크가 크고 분산하면 비용이 올라가죠. 완벽한 해답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얼마나 취약할까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세계 평균의 2배죠.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높아요. 생각보다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10% 둔화되면 한국 경제는 약 2%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 GDP 약 48조 원 수준의 타격입니다. 특히 반도체, 화학, 자동차 부품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이 흔들리면 이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기회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간재 공급국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5년 한국의 대미국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를 제재하면서 한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거죠. 자, 또한 K배터리, K바이오, K화학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다 보니 한국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줄이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해요. 쉽지 않은 과제죠. 한국 정부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공급망 안정화법, K뉴딜 2.0, 인도 태평양 전략 등 여러 정책을 통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들의 실제 투자와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해요. 공급망 재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큰 그림을 보면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독일, 일본, 호주, 인도까지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죠. 결국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대신 여러 지역별 허브들이 공존하는 구조로 바뀔 거예요. 미국 중심의 블록, 중국 중심의 블록, 그리고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국가들. 이런 다극화 구조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한국처럼 중간지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것이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어요. 양쪽 모두와 교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양쪽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부담도 있죠. 2025년 반도체 동맹, 배터리 동맹 등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는 선택의 순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매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이 다릅니다.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다변화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삼성은 베트남과 인도에, LG는 폴란드와 미국에,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있어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반면 중소기업들은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쉽게 움직이기 어려워해요. 중국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포기하기도 아깝고 새로운 시장 개척은 부담스럽고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결국 기업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중국 리스크만 생각하면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나름의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베트남은 정치체제가 불안정하고 인도는 카스트 제도와 복잡한 관료제가 있어요. 멕시코는 마약 조직 문제, 동유럽은 러시아 위협이 있죠. 결국 완벽한 대안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하나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다른 곳들도 나름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리스크 제로인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되 다른 리스크들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어요. 빠른 적응력, 높은 기술력, 글로벌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해요. 2026년 현재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에서 다극화 시대로의 전환,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분석과 전략들이 과연 옳은 걸까요? 혹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중국이 정말 흔들릴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세운 모든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 팬데믹만 해도 그랬잖아요.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누구도 2020년에 전 세계가 멈출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확실성이 유일한 확실성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리스크든 다른 나라 리스크든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거든요. 6.25 전쟁, 오일 쇼크,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까지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이번엔 정말 끝이다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냈어요. 적응력과 혁신 정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이번 중국 리스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또 찾아낼 거예요. 문제는 시간과 준비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다면 개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시점이 언제일까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를 보면 분명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 겁니다.
물가는 조금 더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날 겁니다. 변화의 양면성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현재의 구조 자체일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중국의 미래가 아니라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구조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의존 관계만 만들어질 뿐일까요? 인도에 의존하다가 베트남에 의존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패턴의 반복일까요?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하죠. 글로벌 경제에서 상호 의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건강한 의존 관계인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하지도 너무 분산하지도 않는 적정선,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은 크게 포기하지 않는 균형점. 말은 쉽지만 찾기는 어려운 해답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구조 자체일까요?